수백만 달러 가치의 개인 은퇴 계좌, 그러니까 IRA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 중 하나가 2011년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 보고서인데요. 이때 이미 791명이 1,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사이의 IRA 잔고를, 그리고 314명은 무려 2,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트 롬니 전 대통령 후보는 1억 달러가 넘는 IRA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네, 그게 2011년 자료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더 지난 지금은 그 숫자라 훨씬 더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이건 뭐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라기보다는 은퇴 자금을 불리는 방식에 대한 뭐랄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녀들은 그 두 가지 길을 모두 조명합니다. 한쪽 길은 우리가 흔히 아는 401k 백만장자들이 걷는 길,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방금 이야기한 거부들이 막대한 은퇴 자금을 쌓는 아주 비밀스러운 길이죠. 아마 당신의 은퇴 계획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한쪽은 시간과 꾸준함이라는 어찌 보면 복리의 마법을 믿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체 투자를 통해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자산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두 전략의 핵심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까지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을 모으는 401k 플랜입니다. 피델리티 자료를 보니 401k 계좌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항상 장밋빛인 건 아니었습니다. 2021년 1분기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401k 백만장자 수가 무려 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나는 이제 백만장자다 하는 그 안도감, 편안한 은퇴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이정표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어제까지 백만장자 클럽의 멤버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회원 자격이 박탈된 것 같은 그런 충격일 수 있죠. 정말 허탈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됐다 하고 안심했는데 다음 분기에 바로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투자 행동 패턴인데요. 자료를 보면 2018년 말에는 시장 변동성으로 백만장자 수가 거의 29%나 급감하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건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뭐라도 팔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거나 최소한 추가 투자를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401k 백만장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어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존의 뮤추얼 펀드에 계속해서 돈을 넣었거든요. 그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했죠.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거군요. 그 원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시간입니다. 평균적인 401k 백만장자는 무려 26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사회초년생 때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될 때까지 한계를 걸은 거죠. 26년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시간 속에서 길러진 평정심입니다. 26년이면 닷컴 버블,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시장 하락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내성이 생긴 거죠. 정말 get rich slow의 살아있는 증거네요. 마지막 기둥은 뭔가요? 기계적인 저축 습관입니다. 피델리티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저축률이 소득의 15%인데 이들의 평균 총 저축률은 14%에 달했습니다. 이건 본인 납입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원해주는 매칭 기여금까지 포함한 수치고요. 즉,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다 챙기면서 월급날이면 자동이체 되듯 꾸준히 돈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리의 마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그냥 시장 안에 머무는 것 자체의 힘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15년 동안 401k 플랜에 꾸준히 참여한 사람의 평균 계좌 잔고가요. 2007년에 64,900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482,900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시작 시점인 2007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기엔 거의 최악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꾸준함과 인내의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1K 100만 장자들이 정도를 걷는 모범생이라면 일부 부유층은 아예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주도용 IRA, True Self-Directed IRA라는 도구를 통해서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 주도형 계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기 주도용 계좌는 기껏해야 그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천 개의 주식이나 펀드 중에서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 주도형은 그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투자자가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탁기관, 즉 트러스티를 선택하고 이론상으로는 법이 금지한 몇 가지만 빼고 세상의 거의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혹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연간 납입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1억 달러짜리 계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연간 납입한 돈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의 기준 시점인 2018년에는 연 5,500달러였죠. 핵심은 그 5,500달러를 어떻게 굴리느냐의 차이입니다. 5,500달러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자산을 사는 것에서부터 길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 걸까요? 주식, 채권, 펄드가 아니라면요? 자료에 나온 목록을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IRS가 금지한 투자 항목은 의외로 짧아요. 생명보험, 그리고 예술품, 골동품, 희귀동전 같은 수집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말은 그 몇 가지를 제외하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인노베이티브 애드바이저리 그룹의 커크 추조음이라는 전문가가 언급한 투자 가능 자산 목록을 좀 볼까요? 부동산, 농지는 기본이고 잠깐만요. 말과 가축이요? 제 은퇴계좌가 경주마나 소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말을 다뤄온 전문가라서 어린 망아지 때부터 미래의 챔피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당신의 IRA 계좌로 그 망아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라서 경주에서 우승하거나 우수한 종마가 되어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면 그 모든 수익이 세금 유효 혜택을 받으면서 IRA 계좌 안에서 불어나는 거죠. 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 외에도 물 사용 권리, 실물금, 암호화폐, 심지어 조세저당권이나 개인 모기지 같은 것도 있네요. 조세저당권은 좀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가요? 조세저당권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못 낸 사람의 부동산에 거는 일종의 담보권입니다. 투자자는 이 저당권을 정부로부터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중에 밀린 세금을 이자와 함께 갚으면 투자자가 그 이자 수익을 얻게 되고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세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죠. 들어보니 하나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이색적인 투자처 중에서도 자료에서 성배처럼 꼽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개인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미트롬니의 1억 달러 IRA도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막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이때 당신의 자기주도형 IRA 계좌가 단돈 몇천 달러로 그 회사의 지분 상당량을 사들입니다. 몇 년 후 그 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주가가 수천 배 폭등한다면 당신의 IRA 잔고는 수백만, 천만 달러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세금 없이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커크 치좀이 말한 대로 투자자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군요. 단순히 고수익 상품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투자 수익으로 전환하는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반 투자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정보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낼 기회가 생기는 거죠.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 분명히 이 화려한 길에는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온라인으로 유명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시작부터가 난관이에요. 금 IRA나 부동산 IRA처럼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특정 자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자기주도형 IRA 수탁기관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미국에 약 47개의 전문 수탁기관이 있는데
각각 전문 분야가 다르고 신뢰도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명 금융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BBB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의 평판을 확인하거나 규제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사용비로 $1,000, 연간 관리비로 $500, 여기에 부동산 구매 시 발생하는 각종 거래 비용이 추가됩니다. 잠재 수익률이 이 모든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높아야만 의미가 있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행정 절차네요. IRS 양식 550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솔로 4510K 같은 특정 계좌의 경우 잔고가 $25만 달러를 넘으면 매년 IRS에 양식 550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당신의 은퇴 플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에 보고하는 절차인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의무가 추가되는 셈이죠. 또 다른 문제는 최소 의무 인출, RMDS입니다. 로스 IRA를 제외한 모든 은퇴 계좌는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자금을 인출해야 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뺏어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산이 비유동적일 때 문제가 됩니다. 가령 당신의 $500만 달러짜리 IRA가 통째로 상가 건물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IRS 규정에 따라 올해 4%인 $20만 달러를 인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일부만 팔 수는 없잖아요. 현금이 없다면 인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20만 달러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그의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죠. 들어보니 확실히 복잡하네요. 하지만 자료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위험으로 꼽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지된 거래, Prohibited Transaction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함정이자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지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주도형이라는 말이 자기 관리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IRA 계좌 내 자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듣기에는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IRA가 임대용 주택을 한 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와요. 수도관이 터졌어요. 이때 당신이 직접 공구를 들고 가서 수리하면 그게 바로 금지된 거래입니다. 반드시 독립적인 제3자인 배관공을 고용하고 수리 비용도 IRA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 제가 꿈꾸던 제 IRA로 멋진 해변 별장을 사서 여름에 사촌들을 공짜로 머물게 해주는 계획도 완전히 틀린 거네요. 그건 재앙적인 계획이죠. IRS가 가장 좋아할 만한 사례입니다. 그건 명백히 IRA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IRA로 실물 금을 샀다고 해서 그걸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승인된 수탁기관의 금고에 보관해야 하죠. 이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좀 내나요? 벌금 수준이 아닙니다. IRS는 그 IRA 계약 자체를 무효로 간주하고 계좌에 있는 자산 전체를 그 해에 인출한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좌였다면 그 금액 전체가 그해 소득으로 잡히면서 엄청난 소득세와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수십 년간 쌓아온 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말 그대로 계좌 사형 선고입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한 번의 실수로 전체 계좌가 날아갈 수 있다니.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은퇴 자산을 거대하게 불리는 길은 명확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401k 백만장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은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부동산, 가축, 비상장 주식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쌓는 소수만이 아는 자기 주도용 IRA의 길이 있었고요. 후자의 길은 분명 더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더 깊은 연구와 지식,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복잡하고 치명적인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의 왕도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401k 백만장자는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아는 길을 걸었고, 대체 투자 거부들은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믿고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대체 투자의 성공이 단순히 위험한 자산을 고르는 모험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지식이나 기술이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만이 가진 그 전문성이 어쩌면 주식시장 너머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